조정의 문턱이 한없이 높았던 시절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무영, 나이 29의 묵과의 장원급제한 인재였습니다. 허나 과거에 급제한 지 해수로 3년, 조정에서는 이런 방구 발령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용의 마음은 타는 듯 애가 끓었지요. 그는 마침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담보찜 하나를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병조판서 호판서의 저택 앞에 닿았지요. 대문 밖에는 무영과 같은 처지의 젊은 무과 급제자들이 낙담한 얼굴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깊은 한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저작거리의 소음과 섞여 한탄처럼 들렸습니다. 한무영은 정오부터 해걸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둠살이 내릴 무렵 겨우 호판서댁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지요. 헌데 그를 맞이한 이는 호판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띤 사내 바로 호판서의 손이 처남이자 이댁 겸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영을 행랑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둘이 마주 앉았지요. 무영의 얼굴은 기대와 설렘보다는 이미 세상의 부패를 직감한 듯 어두웠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자고로 벼슬을 얻으려면 말이지 그저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닐세. 천년만년 팔짱만 끼고 앉았으니 어찌 발령장이 나오겠는가. 허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게 재물 한 푼 없는데 답답할 따름이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시게나. 재물 없이는 그 어떤 명예도 권세도 얻지 못하는 법이지. 자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니 귀담아 듣게나. 넉넉히 3만냥은 가져와야 병조판서 어른께 말을 붙여볼 수 있는 게야. 3만냥이라니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이옵니다. 이 나라 백성은 그저 발령장 한 조각 받자고 그리도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보게, 자네.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망발을 하는가. 배부른 투정 그만하고 돌아가서 돈이나 구해오게나. 한무영은 겸인의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며 속에서 천불이 솟구쳤습니다.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고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매관매직의 눈먼 간신들의 비루한 행태에 나라가 병들어가는 현실이 사무치게 가슴을 후볐습니다. 한무영은 참고 또 참으려 했으나 끓어오르는 분노는 끝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궁궐에 피를 뿌려도 간신배들은 주색 잡기에 빠져 매관매직에만 혈안이 되었으니 한무영의 나지막한 외침과 동시에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벼락 같은 옆차기가 그 얼굴을 강타했지요. 뼈 부러지는 소리가 행랑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겸인은 짧은 비명과 함께 목이 꺾인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렸습니다. 무영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행랑방을 나와 대문지기에게 담담히 일렀습니다. 겸인 어른께서 오늘은 면담을 그만하시겠다 하십니다.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리 전하시오. 아, 그렇소? 어른께서 면담을 그만하시겠다 하십니다요. 문지기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이 깔린 대문 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서너 명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은 듯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무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무과 급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자, 그것도 병조판서의 처남을 죽인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발령장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도망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무영의 발걸음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밤이슬 내리는 산속에서 새우잠을 자고 낮에는 장이 서 백성들이 북적이는 고을만 골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허기를 채우고는 곧장 다시 떠나기를 반복했지요. 무영은 작은 저자에서 호토 탐벌을 사입었습니다. 망태기를 하나사등에 메고는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그는 약초꾼 행세를 하며 세상을 기만해야만 했습니다. 한무영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심산유곡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저를 찾아 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와 미련을 끊어내고 더는 피 묻은 손으로 살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지요.
그는 터벅터벅 소백산 자락을 따라 도솔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길은 험하고 인적은 끊어졌으며 저 멀리서 매미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의 둘이 갑작스레 소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무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검이 들려 있었지요. 묵과의 급제한 한무영의 눈에는 그들의 어설픈 칼놀림이 마치 아이들의 막대기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을 가로막은 산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리시오? 감히 이 길을 막는 놈들이 누구냐? 이놈 보게. 겁대가리도 없이 짓거리는 꼴이라니. 목숨은 살려줄 테니 자네 망태에 산삼이든 하수오든 귀한 약초가 들었으면 순순히 내놓고 가거라.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내 목숨은 내 것이니 내 놈들이 어찌 함부로 논할 수 있단 말이냐. 어디 한번 당해볼 테냐? 이 산 중에서 우리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산적들이 덤벼들었고 한무영은 몸을 날려 그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발차기는 벼락 같았습니다. 산적 둘은 순식간에 땅바닥에 너부러졌습니다. 그들의 검은 저 멀리 뒹굴었고 얼굴에는 놀람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영은 꼼짝 못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칡넝쿨을 찾아 끊어와 그들을 묶었습니다. 산적들의 콧잔등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개울가에 담겨있던 호리병 하나를 발견했지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의 무영은 호리병을 들고 벌컥벌컥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탁배기의 거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중이 되려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산적이라는 놈들이 어리바리한 것이 제법 쓸모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무영은 두 산적을 앞세우고 길도 없는 숲길을 하염없이 올랐습니다. 숲은 짙고 그림자는 길었으며 저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바위 협곡 앞에 당도했습니다. 보초가 활을 껴눈 채 험악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목을 만나게 해달라네. 무영은 꼼짝 않고 서서 산적의 보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보초는 무영의 기세에 눌린 듯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채의 움막과 지프로 엮은 집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고 흙으로 만든 담장 아래서는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칠성 두목 앞에 서자 움막 여기저기에서 산적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계하는 눈빛으로 무영을 주시했습니다. 낯선이여, 어찌 이 깊은 산중까지 발걸음을 하였소? 제가 이곳에서 함께 살고자 하옵니다. 허허, 쉬 넘겨짚을 일이 아니지 않소. 어인일로 이 험한 산적 소굴에 들려하는지 그 연유를 말해보시오. 한무영은 칠성 두목의 앞에 서서 자신의 사연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묵과에 급제했으나 매관매직의 눈먼 관리들에게 발령장이 막혔던 일, 김 집사의 비루한 행태에 분노하여 그를 죽게 만들고고 도망자가 된 일. 그리고 이 산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곡절을 숨김없이 고했지요. 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산적들의 눈빛은 경계에서 연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칠성 두목은 조용히 무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영은 두목의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지요. 허허, 내가 관상을 좀 보네. 그대의 눈매는 비록 날카로우나 그 속에는 올곧은 기계가 서려 있어. 믿음을 준 사람을 배신할 상은 아니로구려. 그때 소나무 위에서 뛰어내렸다가 무영에게 혼쭐이 난 두 산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영에게 당한 일을 칠성 두목에게 과장하여 고했습니다. 무영의 무예가 범상치 않음을 강조했지요. 칠성 두목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빙긋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으렸다. 그리고 독에서 술을 걸러내어라. 오늘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니 실컷 마시고 놀자. 산적들은 환호했습니다.
돼지가 잡히고 독에서 걸러낸 뽀얀 막걸리가 주전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 산적들은 술독에 통째로 빠진 듯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한무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무관이 되어야 할 인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산적이 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출렁거렸습니다. 한무영은 산채에 머물며 한 달여 남짓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산적들 하나하나의 내력을 소상히 알게 되었지요. 여인도 둘 있었습니다. 칠성 두목과 사는 천마댁과 아이 둘을 둔 조강지처와 함께 사는 오만복이었습니다. 무영은 산적들의 사연을 들을수록 가슴 깊이 차오르는 울분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재물을 강탈하여 살겠다고 이 산중으로 들어온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잣집 머슴을 살다가 세경을 떼이고 억울함에 낯을 휘두른 사람. 고리대금업자의 장리쌀에 밭대기마저 모두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 난리통에 부인이 몹쓸 짓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세상을 등진 호라비. 이들은 모두 세상의 부조리와 탐욕스러운 자들의 횡포의 피눈물을 흘리며 한을 품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무영은 그들의 한서린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돕는 진정한 의적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보시오, 형님들. 우리가 어찌하여 이 산중에 모였단 말이오? 세상의 불의에 눈 감지 못하여 혹은 세상의 횡포에 등 떠밀려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암요.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이오. 굶주림과 억울함에 이 산으로 들어왔지요. 허면 더 이상 도적질만 하며 구차하게 살 수는 없소. 우리는 이제 의적이 될 것이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탐관오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오.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허나 그 길은 험하고 고될 것이네. 두목님, 제게 산채를 맡겨주시면 강군을 만들겠나이다. 무영은 먼저 산채의 허점들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채는 무엇보다 기동성이 생명이라 여겼습니다. 만약 광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오만복 내 식솔은 산채 전체의 짐이 될 터였습니다. 무영은 오만복을 불러 앉혔습니다. 형님, 형님과 형님의 식솔은 이제 하산하시오. 이 산채는 발이 빠르고 날랜 자들만 남아야 하오. 허면 내 식솔은 어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걱정 마시오. 형님이 식솔과 함께 먹고 살 만큼 넉넉히 전대를 채워줄 것이오. 부디 하산하여 새 삶을 시작하시오. 무영은 자신의 계획대로 오만복에게 넉넉한 노자를 쥐어주어 하산시켰습니다. 그는 산적들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돼지와 닭을 길러 보신을 시켰고 매일 체계적인 무예 훈련을 시켰습니다. 흩어져 있던 산적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세워 조직적인 강군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막걸리를 빚어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무영의 눈에는 똘똘 뭉친 의적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무영의 지도 아래 산채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훈련에 매진했고 의적의 길을 꿈꾸는 무영의 기세에 힘을 얻어 활기가 넘쳤습니다. 허나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 천마댁을 둘러싼 산적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 다툼이었습니다. 툭하면 주먹 다짐이 오갔고 때로는 흉기까지 휘두르며 산채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큰 다툼이든 작은 다툼이든 그 중심에는 항상 천마댁이 있었습니다. 무영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무영은 천마댁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마음속 깊이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양반댁에 시집갔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라 하여 12년을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아이를 업은 씨앗을 데리고 본가에 들어오자 결국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하던 중 도솔고개에서 산적들에게 잡혀 이산채로 끌려와 칠성 두목의 여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지만 남정네와의 자리를 피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이보시오, 천마댁. 어찌하여 이 산채의 이리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오? 모두 그대를 두고 벌이는 싸움 같아 마음이 편치 않소. 나 또한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소. 이 몸은 이미 죄 많은 몸이거늘 사내들의 마음을 어찌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있겠소. 천마떼기 산채의 자표와 칠성 두목의 여인이 되었을 때는 두목 밑에 부하가 셋뿐이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녀를 형수님, 형수님 하며 깍듯이 대했고 두목도 매일 밤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떨구고 수심이 가득했던 천마댁은 산채에 와서 비로소 고개를 들고 만면에 웃음을 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허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이듬해 광군에 쫓기던 칠성 두목이 왼다리에 화살을 맞았고 목숨은 건졌으나 그 후로 절룩거리며 사내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두목의 품에 안겨 잃어버린 세월을 찾는가 싶던 천마댁은 또다시 한숨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갈증은 산적들 사이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고기와 술만으로는 혈기방장한 사내들의 욕망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산채는 한무영의 지휘 아래 점차 강해지고 있었으나 천마댁을 둘러싼 산적들의 갈등은 날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무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때 산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장 늙은 산적 중 하나인 용팔이 두목칠성의 여인이었던 천마댁과 정을 통하다 들통이 난 것이었습니다. 칠성 두목은 분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비루한 놈. 감히 내 여인을 탐하다니. 내 놈 목숨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두목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 눈을 똑바로 보아라. 내 놈을 살려둘 줄 아느냐? 허나 용팔은 잽싸게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리를 저는 칠성 두목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퍼마시며 시름에 잠겨있던 칠성 두목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산적들을 모두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형제들, 내 이제 늙고 지쳤소. 다리마저 성치 못하니 더 이상 산채에 있어봤자 그대들에게 짐만 들터 이제는 하산하려 하오. 두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목님 없이는 산채가 어찌 돌아간단 말입니까? 저희를 버리려 하십니까? 내 처자식도 보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산적 생활도 이제는 그만두고 싶네. 허나 이 산채를 이끌어갈 후계자는 분명히 정하고 갈 것이네. 칠성 두목은 조용히 한무영을 응시했습니다. 산적들은 칠성 두목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채를 제대로 꾸려갈 사람은 단 하나, 한무영이네. 그는 비록 늦게 우리와 함께했지만 타고난 기계와 무예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깊은 사내라오. 그가 있다면 이 산채는 분명 의적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칠성 두목의 단호한 목소리에 반대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떠나려는 칠성 두목을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날 밤 산채에서는 질펀한 환송잔치가 다시 열렸습니다. 술과 고기가 넘쳐났고 산적들의 웃음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 용팔마저 숲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칠성 두목에게 술잔을 올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새로운 두목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술잔치는 끝이 났고 산채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무영은 이제 명실상부한 산채의 새로운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칠성 두목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보름 전 도솔고개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탐관오리의 뇌물을 털어 곳간에 보관해 두었던 동꾸러미를 꺼내어 칠성 두목의 담보찜에 넣어주었습니다. 두목님, 부디 하산하시어 평안한 여생을 보내십시오. 이 돈은 두목님의 새 출발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몸성이 돌아가시어 못다한 삶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내 이제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구나.
내가 이 산채를 이끌어 줄 것이라 믿는다. 부디 백성에게 의로운 길을 보여주거라. 칠성 두목은 감격에 찬 얼굴로 무영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산적들의 환송을 받으며 산채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점차 작아져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산채에는 한무영과 16명의 산적들 그리고 천마댁이 남았습니다. 무영은 홀로 남은 천마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 두목을 따라가실 생각은 없으셨어? 저의 기구한 팔자로 어찌 감히 그분의 앞길을 막으리까. 이 몸은 이미 갈 곳 없는 신세. 이곳이 저희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오. 허면 이 산채에 남으시겠단 말이요? 저를 버린 세상이나 저를 거둔 산채나 제게는 다를 바 없소. 다만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았소.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여 버림받았으나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소.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서러웠습니다. 허나 산채에 온 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억누르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영은 천마댁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기구한 삶의 한과 함께 세상에 대한 미묘한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채의 새로운 두목이 된 한무영은 밤낮으로 산적들의 훈련을 지휘하고 의적으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허나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천마댁을 둘러싼 산적들의 다툼이 큰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기와 술만으로는 혈기왕성한 사내들의 들끓는 욕망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무영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멈출 줄 몰랐고 산채의 기강마저 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무영은 깊은 고민 끝에 천마댁을 불러 앉혔습니다. 천마댁, 이 산채는 이제부터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오.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오. 허나 이처럼 다툼이 끊이지 않으니 우리의 꿈은 한낱 헛된 망상이 될 뿐이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오. 그대는 떠나야 할 자가 아니오. 이 산채를 하나로 묶어줄 주인이 되어야 하오. 두목, 더 이상 누군가의 여인으로 살지 마시오. 그대는 이 산채의 어미가 되어야 하오. 천마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영을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내들의 연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산채의 어미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천마댁은 그에게서 칠성 두목과는 다른 깊고 단단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채의 모든 사내가 마당에 모였습니다. 한무영은 그들 앞에 천마댁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무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형님들. 그대들이 이 산채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오?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 가족이 없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그렇소. 이미 세상에 버림받았소. 홀로 외로운 짐승처럼 살았지요. 허면 더 이상 서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시오. 이제 이 산채는 한 가족이 될 것이오. 천마댁은 더 이상 누구의 여인도 아니오. 그대들의 누이이자 어머니이자 이 산채의 안주인 마님이 될 것이오. 그대들은 이분을 어미처럼 섬기고 이분은 그대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이오.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사내의 길이 아니겠소. 무영의 말은 차가운 쇠붙이처럼 단단했고 그 울림은 사내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마댁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벗이 되었고 한 잔의 술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진정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마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향한 사내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 잊었던 평안함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노비로 태어났음에도 주인 어르신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비가 주인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였죠. 노역을 잘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저처럼 특출난 재능 하나만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우리 같은 아래 것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자신의 처소로 저를 은밀히 부르셨습니다. 어르신, 저를 찾으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늦은 시각임에도 이리 불렀느니라. 요즘 세영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아느냐? 누군가를 만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말이 없으니 답답하구나. 대감님이 말한 세영이는 대감 어르신의 하나뿐인 여식이었습니다. 바로 아씨였지요. 아씨는 이 고을에서 알아주기로 유명한 미모를 지닌 여인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내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즉, 사내들이 물레방아로 데려가고 싶은 표적에 늘 올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저번에 별채로 걸어가면서 아씨가 만나는 상대가 누군지 얼핏 보았습니다. 어두웠으나 다행히도 그때 구름에서 거치는 달빛 때문에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대감 어르신께서 궁금하신 게 무엇이옵니까? 내 녀석이 보기에 세영이가 만나던 그 사내의 관상이 어떠하더냐? 세영이가 나에게 그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어서 말이다. 최소한 뭐하는 가문인지는 알고 있어야 혼담이라도 주고받지 않겠느냐? 세영이도 혼기가 부쩍 지난 늦은 나이가 아니더냐? 잘 나가는 사대부가의 자식 같았습니다. 아씨와 엮어도 괜찮을 것이라 여깁니다. 제가 아씨와 혼례를 엮어도 괜찮을 것이라 말했던 이유는 아씨가 혼기가 조금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내뱉고 생각해보니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아씨를 더욱 망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자고 다짐했죠. 그럼 혼례를 승낙해도 괜찮겠더냐? 그렇지 않아도 얌전하던 녀석이 그제부터 자꾸만 졸라대더구나. 그 사내에게 시집을 가고 싶다고 말이다. 그 사내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라도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제가 주인에게 예쁨을 받았던 결정적인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상을 아주 잘 보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었죠. 즉,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수한 능력 덕분에 저는 신분이 천한 노비였음에도 이리 대감 어르신과 독대하며 팔자에 어울리지 않는 호사를 누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대감 어르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얼 말이냐? 이놈, 아씨의 적자는 나이가 걱정되어 괜찮은 집안이라 거짓말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상대 사내의 집안이 곧 망할 집안이옵니다. 그러니 이번에 만나는 사내와는 곧 연이 끊길 것이옵니다. 대감 어르신은 적잖게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허허? 그럼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그 녀석이 이번에는 시집을 갈 수 있다며 그리 좋아했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망할 가문의 아씨를 시집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맞는다면 다음 달을 기점으로 운이 크게 꺾일 것이옵니다. 그러니 혼담을 주고받으실 것이라면 이를 최소 달포 뒤로라도 미루시지요. 정말 그 정도로 운이 크게 꺾일 집안이란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처소 문이 열리더니 아씨가 씩씩대며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아씨는 살기를 가득 품은 눈으로 저만 노려보더니 이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신망을 얻고 있다고 하여 그 주둥이를 아주 함부로 놀리는구나. 뭐라? 앞으로 망할 가문? 그러다 내가 혼기를 놓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송구합니다. 저는 대감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여겨 그리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내는 좌의정 대감댁 셋째 아들이시다. 너는 좌의정 대감이 누군지 아느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실세가 아닙니까?
지금 조선 땅에서 그를 모르면 세작이라는 말까지 나돌지요. 그걸 아는데도 앞으로 망할 가문이라 단언하는 것이냐? 내가 내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망언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이냐? 저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으나 제 능력을 무시하는 행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관상 보는 능력 하나만은 자신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제가 훑어보는 상대 얼굴은 백발백중이었죠. 그럼 저와 내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이 나오자 아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저를 대감 어르신께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웃으며 지켜보았죠. 뭐라? 달포 안에 좌의정 대감이 영모로 몰려 유배를 간다는 것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럼 아씨는 무엇을 걸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대감 어르신께서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얼굴로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녀석이 방금 내뱉은 말이 사실이더냐? 너는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인지 알고서 내뱉은 것이야.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장담하느냐? 정말로 자신이 있냐 이 말이다. 제가 저를 신뢰하지는 못하오나 타인의 운명을 점치는 관상의 능력은 신뢰하옵니다. 그러니 저를 믿지 마시고 제 능력을 믿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도 혼사란 가문대 가문이기에 제대로 된 집안과 연을 맺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듣고 보니 내 말이 맞구나.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자 대감 어르신과 아씨께서는 어떠한 반박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니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제가 내뱉은 말처럼 좌의정 대감께서는 영모를 주도했던 주동자로 몰려 유배를 가셨습니다. 잘 나가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패가망신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죠. 어쨌건 저는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저를 향한 대감 어르신의 신망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세영이가 좋지 않은 일을 피해 갈 수 있었구나.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네, 너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 것이다. 과찬이십니다. 굶주린 채 갈 곳 없던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 대감 어르신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갚을 뿐이옵니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느낀 게 있다. 아무래도 세영이의 혼사 문제는 너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적잖게 놀란 얼굴로 대감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영이가 좋다며 만나고 싶다는 사내들을 내 녀석이 봐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허락해야만 세영이가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둘 테니 이상한 녀석이 내 딸아이의 옆에 붙지 않도록 잘 살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팔자가 더욱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지요. 그래도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하늘이 너에게 이 같은 재능을 물려주신 건 부디 이를 좋은 곳에 쓰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내 신분이 천출이라 이를 관직으로 풀지는 못하겠으나 내 밑에 있는다면 안락한 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복은 꾸준히 들어올 거다. 노비에게 그보다도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별채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영칠이 안에 있느냐? 저는 앉아서 관상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세영아 씨가 저를 부르자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씨가 뭔가 아쉬운 표정으로 문턱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시옵니까? 아씨께서는 한동안 어떠한 대답도 없이 말만 아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씨를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지요. 앞으로 내 팔자가 어떨지 내 관상을 봐주면 안 되겠느냐?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이리 힘겹게 말씀하십니까? 우선 여기는 누추하니 뒤뜰에 자리한 정자로 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오냐? 저는 아씨를 뒤뜰이 있는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씨에게 뭔가를 알려주기에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이곳보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뒤뜰 정자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아씨는 그동안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관상을 등에 업고 대감 어르신을 현혹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동안은 아씨에게 미운 털이 박힌 채 힘든 노비 생활을 이어와야만 했었죠. 아무리 대감 어르신께 이쁨을 받는다나 아씨와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정자에 도착한 저는 아씨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구나. 하문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내가 시집은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얼굴이 예쁘다나. 여자는 나이가 무기란다. 일이 나이가 많으니 이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씨가 뭐가 부족해 시집을 못 간단 말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다. 내가 보는 내 관상이 정말 시집을 갈 수 있는 상인지를 묻는 것이다. 1년 안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좌의정 대감댁 아드님과 혼사가 틀어지게 된 것은 아쉬우나 인연이 아닌 걸 어찌합니까? 말이라도 그리 해주니 고맙구나. 빈말이 아닙니다. 나는 처음에 왜 아버지가 너를 찾는지 궁금했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보니 알겠구나. 아씨가 보기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인생이란 알면 쉽고 모르면 힘들고 어려운 법인데 너를 통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있사오나 하나가 더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벗이 아니겠습니까? 말벗. 사람이 언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아십니까? 모르겠구나. 힘들고 지칠 때 내 옆에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없을 때가 가장 눈물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나쁠 게 없겠지요. 그중 하나가 저일 테고 말입니다. 어쨌건 이번 내기에서 내가 패배했으니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말해보거라. 당장은 없사온데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저와 아씨는 돈독해졌고 제법 가까운 말벗으로 발전했지요. 그렇다고 제가 아씨를 사모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며 이리 말하더군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마당을 쓸고 있던 저는 웬 젊은 사내의 목소리에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었더니 훤칠하게 생긴 사내가 저를 보며 서 있더군요. 니십니까? 이 집에 세영 아씨라는 여인이 있다고 들었네. 저는 해당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머리카락도 두껍고 눈썹은 짙었으며 입술은 두툼하고 코는 컸으며 광대가 굉장히 넓은 것이 남성력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자는 호세꾼이어도 이런 호세꾼이 따로 없더군요. 그러니 이자를 대하는 제 답변도 까칠해졌습니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네, 이 집 아씨와 혼담을 주고받으려고 이리 발길을 들였네. 나는 저기 옆마을에 사는 우찬성 대감의 둘째 아들이라네. 저는 이자를 노려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이 집 종 같은데 질문하려 드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그래 어디 해보거라. 그렇게 기방에 숱하게 드나들면서 어찌 저희 아씨를 넘볼 수 있단 말입니까? 관상을 보아하니 술과 계집을 끼고 노는 걸 상당히 즐기시는 분 같습니다. 밤에 여인도 밝히고 말입니다. 해당 사내는 제가 내뱉은 말에 틀린 부분이 없어 놀랐으나 더욱 놀랐던 건 노비가 당차게 양반에게 몰아치거렸기 때문입니다. 뭐라? 내 놈이 참으로 건방지구나. 제가 틀린 말을 내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의도한 채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눈치가 보였는지 해당 사내는 도망치듯 내뺐습니다. 그 모습이 상당히 꼴사납더군요. 저는 곧장 부엌으로 걸음을 옮겨 소금을 가지고 와 이를 대문 앞에 뿌렸습니다. 어디서 재수없는 호세꾼이 우리 아씨를 넘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었던지 아씨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제게 어물쩍 다가와 이러더군요. 오늘 괜찮은 사내가
혼담을 주고받으려고 발길을 하였다던데. 내가 보기에 어떠했느냐? 그러면 뭐 합니까? 기방이나 드나들면서 계집이나 끼고 술이나 들이켜는 놈에게 시집을 가시렵니까? 호색꾼도 그런 호색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버렸지요. 다시는 오지 말라며 소금까지 뿌렸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사내였단 것이냐?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로구나. 예, 힘드신 줄은 알겠으나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보시지요. 분명 아씨에게 어울리는 좋은 놈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시집이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로구나. 저만 믿으십시오. 후로 이 집 대문을 두드리며 아씨에게 혼담을 넣는 많은 사내는 꽤 보였으나 그들 모두는 제 눈높이를 감당하지 못한 채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친 성향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고 한량도 있었으며 투전에 빠진 이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흐르고 아씨는 본인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에 갈수록 초조함을 느꼈지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아씨를 시집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거의 다 채워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씨를 모시고 기분 전환차 저자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아씨 기분이 좋지 않으니 아씨가 좋아하는 장신구라도 살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씨 것보다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노인이 낡고 오래된 책을 쌓아놓고 이를 파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책들 속에는 제가 꼭 구하고 싶었던 관상학 저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지요. 저 저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게 갖고 싶은 것이냐? 관상에 대해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저 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실 것이옵니다. 그렇게 저 책이 유명하단 말이냐? 예. 그러니 아씨? 저걸 사주시겠습니까? 저 책이 정말로 갖고 싶습니다.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좋다. 그럼 이걸로 나는 너에게 진빚은 없는 것이다. 좋습니다. 아씨에게 해당 책을 선물 받은 저는 급한 마음에 곧장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마지막 단계의 최종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마지막 단계란 이러했죠. 인생은 미리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 무작정 부딪혀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궁전에 세자빈 간택에 참여하라는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세자빈 교지를 받아든 대감 어르신께서 늦은 밤 저를 부르시더군요. 내 팔자의 정치를 하여도 괜찮겠느냐? 저번에 유명한 사찰로 절을 올리러 갔을 때 배웠던 주지 스님께서는 나에게 정치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었다. 자칫 지금껏 쌓아온 재물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저는 대감 어르신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사주나 관상이라는 정해진 팔자에 기대거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감 어르신께서 하고 싶다면 하는 것이겠지요. 그걸 했을 때 즐겁다면 그게 곧 최고의 팔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펴보니 사람 얼굴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대감 어르신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결정을 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씨는 대감 어르신 명으로 세자빈 간택 시험을 치르게 되었죠. 다만 여기서 세자빈이 되지 못한다면 평생 시집을 갈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세자빈이 된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도전했습니다. 우리 아씨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자빈 간택의 최종 승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아씨가 저를 보고 이리 말하더군요. 앞으로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내가 세자마마에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이렇게 조언하며 아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연히 좋지요. 특히 하관의 힘이 좋기에
말년에 복이 많으실 것이옵니다. 또 어디가 좋고 어떤 걸 조심해야만 하느냐. 이제 궁궐로 들어가면 출가 외인인 몸이다.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모두 말해주거라. 아씨? 저도 제 인생을 모릅니다. 그런데 겪어보지도 않은 아씨의 인생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아씨가 누구보다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정해진 팔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든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후로 아씨는 세자마마에게 이쁨을 받는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 중궁전 눈치가 보였는데 어쨌건 당당하게 행동했답니다. 당당하게 행동하니 많은 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네요. 인생은 너무 많은 걸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건 뭐든 그냥 부딪혀 보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저는 반촌에 거주 중인 백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제 딸도 제 팔자를 이어받아 천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지옥 같은 신분 사회였죠. 백정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백정은 가축을 도축하는 일을 했기에 늘 피비린내와 지저분한 냄새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생에는 조선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행복한 가정이 있어 힘든 삶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힘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면 이런저를 아내와 딸내미가 반겨주었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더군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저녁 차려드릴 테니 어서 씻고 오세요. 언년이가 보이지 않는구려. 어디 갔소? 언년이는 하나뿐인 제 딸내미의 이름이었습니다. 백정의 자식은 이름이 필요 없었으나 저는 딸내미의 인생을 위해 저와 아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름이 너무 좋아도 주변에서 시비가 걸렸기에 적당한 것으로 지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야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제 저녁부터 이부자리에만 누워있네요. 밥은 먹고서 저러는 것이요? 사람은 아파도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도 견딜 수 있소. 입맛도 없다며 끼니도 거르네요. 큰 병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먹을 것이라면 환장하던 내가 아니오. 그런데 그런 먹을 것마저 외면한다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소. 내가 들여다봐야겠소. 저는 아내 말을 듣고서 딸아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아내와 대화 중이었는데 다짜고짜 일어서 작은 방으로 걸음을 옮겼죠. 허름한 초가집이 좁아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가는데 5보면 끝이 났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 딸아이가 식은땀만 쏟아내며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의 얼굴보다 제 얼굴이 더 창백해졌죠. 괜찮은 것이냐?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마가 뜨겁구나. 고기를 구워도 익을 지경이다. 언제부터 이런 것이야? 며칠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딸아이의 얼굴을 보며 이리 언성을 높였습니다. 20을 넘긴 성년인데도 그 행동이 답답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잔소리가 터졌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이 아비에게 말을 했어야지. 왜 미련하게 지금껏 이러고 있었더냐? 너도 나를 닮아 참으로 미련하구나. 딸아이에게 죄스러웠습니다. 아비가 되어서 해준 게 없으니 말입니다. 가장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이 죄책감만 늘어나나 봅니다. 저를 받아주는 의원이나 약방이 있겠습니까? 해서 심려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함구했을 뿐입니다. 송구합니다. 더는 방치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고기를 싣고 다니던 수레에 딸아이를 실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레를 끌고서 가까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죠. 저는 달리고
신속하게 달렸습니다. 수레바퀴가 덜커덩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반촌에서 가장 가까이 자리한 의원 앞에 당도했습니다. 얼마나 쉬지 않고 빠르게 수레를 끌었던지 숨이 거칠어졌죠. 저는 수레를 의원 앞에 세워두고서 딸아이와 의원댁 문턱을 넘으려는데 마침 병상에서 병자를 진료하고 이곳으로 걸어 나오는 의원님과 마주했습니다. 의원님, 제 딸내미 좀 살펴주십시오. 보통 열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큰일이라도 치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해당 의원은 미간을 찌푸린 채 이리 말하더군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백정인 것이냐? 저는 백정이란 게 죄스러웠으나 아픈 딸을 위해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합니다. 허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백정이 순백한 의원집 문턱을 허락도 없이 넘었더냐? 당장 썩 꺼지거라. 저는 무릎이라도 꿇고 애원하고 싶었으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냥 애원만 했습니다. 제 딸아이의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제 어미도 병으로 이승을 떠났는데 제 딸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허허! 썩 꺼지지 못할까? 해당 의원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바가지에 담긴 소금을 저에게 뿌려대며 꺼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딸이 소금에 맞지 않도록 제가 다 맞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쫓겨났고 의원댁 대문은 매정하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백정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음에도 제 팔자가 백정인 것이 한탄스러웠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때는 제 신분이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저는 딸이 누워있는 수레를 끌고서 이 약방 저 의원을 숱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었고 저와 딸을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 이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비가 백정으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고초를 겪지는 않았을 것을 말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딸아이는 시름시름 아팠음에도 제 말에 꼬박꼬박 대답은 해주더군요. 저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어떻게든 이 아비가 너를 고쳐줄 의원을 찾을 것이다. 예, 아버지. 저는 수레를 끌면서도 수레에 누워있는 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민서를 찾았습니다. 사실 백정인 저도 해민서를 이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민서가 마지막 희망인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금 수레를 끌고서 해민서 앞까지 갔습니다. 해민서는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는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해민서 앞을 지키는 사령을 붙잡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의 딸이 아픕니다. 열이 가득하고 몸살 기운까지 있는데 언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줄이 다 줄어들려면 좋기 이틀은 걸릴 것이오. 요즘 곧불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병자들이 부쩍 늘었소. 이틀이나 말입니까? 저는 이틀이란 소리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틀은 금방이겠으나 오늘처럼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 이틀은 누구에게나 지옥일 겁니다. 그렇소. 최대한 빠르게 진맥을 받아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소.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것이오. 이곳에서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 모두가 위독하니 누구를 먼저 봐주기가 애매하오. 주상전하께서도 뒷돈은 받지 말고 순서를 잘 지키라는 어명까지 내리셨으니 어쩔 도리가 없소. 저는 주저앉고 싶었으나 이런 저보다 딸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 두 다리에 힘을 주고서 꾹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애만 태우고 있던 저에게 어느 노파가 걸음을 질질 끌며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고개를 넘어가면 옆 마을에 작은 약방을 운영하는 백발의 노인이 계실 것이요.
그분께 찾아가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네. 그분이 의술도 뛰어나나 정도 무지 많거든. 그게 참말이십니까? 빨리 가보시오. 저 어린 것의 얼굴에 식은땀이 가득한 게 내가 보고 있기에도 안쓰럽소. 나도 어렸을 적에 당신 같은 아비가 있었다오. 그때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리 늙도록 사는 호사는 누리지 못했겠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레를 힘차게 끌고서 옆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처럼 발걸음에 힘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힘찬 기운이 가득했음에도 딸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은 앞섰습니다. 그만큼 이곳 조선에서 백정의 삶이 치열하다는 방증이겠죠. 수레를 끌고서 한참을 걸었더니 가파른 고개가 나타났습니다. 수레를 끌기가 힘들었으나 여기서 포기한다면 딸아이가 위험했습니다. 그렇게 끙끙대며 저는 모든 힘을 짜냈습니다. 그때 웬 사내가 저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서 제 수레를 뒤에서 힘껏 밀어주더군요. 짧게 스쳐가는 인연이었으나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옆마을로 가기 위한 힘든 고개를 겨우 넘었더니 저 멀리 옆마을이 보였습니다. 말이 옆마을이지 이곳에 와본 적은 없었습니다. 백정은 태어나면 마음대로 돌아다니기가 눈치 보였기 때문입니다. 옆마을에 도착한 저는 이곳 고을 사람들을 붙잡고 이리 물었지요. 물론 제가 냄새나는 백정이기에 가까이 다가가서 묻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에 작은 약방을 운영한다는 백발의 영감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길로 쭉 직진하면 큰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일 것이오. 거기서 왼쪽으로 돌아 쭉 가면 판자로 된 집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영감님이 운영하는 약방이오. 그렇습니까? 저는 수레를 끌고서 백발의 영감님이 운영한다는 약방 앞에 당도했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보며 큰 목소리로 이리 하소연했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서 누군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머리가 백발인 영감님이셨죠. 무슨 일이신가? 보시다시피 이 수레에 제 딸이 누워있는데 열이 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병 같은데 너무 힘들어하니 이리 찾아왔습니다. 백정이라 내치지 마시고 제발 제 딸내미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백발의 영감님께서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서 제 딸내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맥을 짚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맥만 짚는 백발의 영감님만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나쁜 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이었죠. 곧불이구먼. 곧불인데 이렇게 힘들어한답니까? 요즘 곧불은 극심한 몸살도 동반하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된 놈에게 걸린 듯하구먼. 내가 처방전을 내어줄 테니 딸아이에게 꼭 먹이게. 다행히 뒷산에 올라도 능히 구할 수 있는 약재로 지어줌세.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리고 평소에 잘 먹는 게 중요하네. 기력이 약해져 걸린 병이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저는 처방전에 나와 있던 약초들을 구해 딸내미에게 이를 다려주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나니 거짓말처럼 병이 낫고 기력을 회복하더군요. 저는 백발의 영감님께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싱싱한 소고기 한 근을 챙겨 다시금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변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두가 저라는 백정을 외면할 때 그분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어르신? 의원 어르신.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어르신은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으로 마침 걸어가던 어느 한 아기 의아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이리 묻더군요. 의원 어르신을 찾소? 예,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어디 출타하셨습니까?
어제 포도청에서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나와 잡혀가셨소. 예? 저는 어르신이 붙잡혀 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학은 제가 묻지 않았음에도 그 이유를 알려주었죠. 양반을 치료하는 손으로 백정을 치료했다는 불경을 저질렀다더군요. 그게 붙잡혀간 이유랍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분이 희망인데 말입니다. 방금 한 말이 진짜입니까? 그분 의술은 알아주지 않겠소. 해서 이 지역 양반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다오. 어이도 할 수 있는 실력이나 관직은 싫다며 이리 사시니 말입니다. 하여간 이기적인 양반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처벌을 받아도 제가 받아야 한다고 여겼기에 무작정 포도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포도청 앞에 서 있는 포졸을 쏘아보며 이리 따졌습니다. 여기 백정을 치료했다는 죄로 붙잡혀온 의원 어르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네만. 그런데 무슨 일로 그자를 찾는 것인가? 포졸은 이렇게 물었으나 제가 입고 있던 누추한 옷과 풍기는 비릿한 냄새에서 제가 그 백정임을 알아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백정이 포도청 앞을 얼씬거리느냐? 죄가 있다면 이놈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벌하시려거든 저를 벌하시오.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포졸이 위협하며 물러나라고 떠밀었음에도 저는 완강한 얼굴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완강하게 버티며 물러나지 않자 포졸이 손에 들고 있던 육모방망이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으며 저를 붙잡아 옥에 넣으라고 목청껏 고집만 피웠지요. 이런 제가 결국 하옥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와 보는 포도청 옥이 하나일 줄 알았더니 꽤 많았습니다. 포졸이 그러는데 하옥도 신분별로 이루어진답니다. 어쨌건 제가 백정이니 백정들만 몰려있는 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수감된 인원은 제가 전부였습니다. 어르신과 만날 줄 알았더니 이곳엔 아무도 없구나. 이를 어쩐다. 익숙한 제 목소리를 들었던지 바로 옆 옥에서 누군가 이리 물어왔습니다. 벽을 통해 전해져 오는 익숙한 목소리였죠. 자네 혹시 사흘 전 딸아이가 아프다며 나를 찾아왔던 백정인가? 의원 어르신입니까? 그런데 자네가 이곳엔 어인일인가? 어르신께서 살펴봐 주신 덕분에 딸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해서 어르신께 고마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는데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리 달려왔습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 나야 이곳에서 며칠 요양하면 곧장 풀려날 텐데 왜 이리 이를 키우는가?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록 백정이오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어르신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기나긴 탄식은 뱉어냈습니다. 잠시 대화가 끊겼었는데 벽 너머에서 어르신이 이리 말해오더군요. 이번 일을 후회하지는 않은가? 후회하지는 않으나 어르신께 드릴 이 소고기가 상해가는 것이 너무나 슬프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어르신께서 너터로 숨을 치더니 옥을 지키는 포졸에게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네. 어르신께서는 포졸과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하십시오. 저번에 자네 안 사람이 복통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든 부탁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었지요. 이곳에서 자네를 만난 건 아무래도 하늘이 내려준 기회 같구먼. 그래서 말인데 나에게 먹과 붓, 종이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옥을 지키는 해당 포졸도 의원 어르신께 뭔가 신세를 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포졸이 다시금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옥에 하옥된 어르신에게 먹과 붓, 종이를 내어 주더군요. 저는 이를 창살에 얼굴을 붙인 채로 눈동자를 돌려 흘려보았습니다. 뭔가를 휙휙 써 내려간 의원 어르신이 이를 포졸에게 건네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의원 김영지라고 하는데 이를 영의정 대감댁에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이것만 영의정 대감 댁에 가져다 주면 되는 것이옵니까? 그러하네. 영의정 대감 댁은 아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곧장 이를 영의정 대감 댁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들어왔던 포졸은 의원 어르신이 써준 뭔가를 가지고서 이곳을 나섰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워 의원 어르신께 이리 물었습니다. 저게 무엇이옵니까? 내가 영의정 대감과 친분이 있다네. 영의정 대감께서도 어르신께 신세를 진 겁니까? 그러하네. 그러니 내 처지를 알게 된다면 분명 나를 구제해 줄 것이네. 참으로 발이 넓으십니다. 가진 게 없는 내가 발이라도 넓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네. 내가 의술이 좋아 돈이 많을 것이라 여기겠으나 나는 의원이지 장사치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요.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리게. 아마 내일 아침이면 방면이 될 것이네. 그렇게 옥에서 하루를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포도청 인근 민가에서 키우는 닭 울음소리가 제 귓가로 넌지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꽤 분주한 것 같았습니다. 옥으로 밝은 빛을 내뿜는 누군가가 들어오더군요. 딱 보아도 높은 관직에 있는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옆에 하옥된 의원 영감님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적잖게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자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단 말인가? 보내드린 서신에 적지 않았습니까? 그 서신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영의정 대감이셨습니다. 어쨌건 저와 의원 어르신은 영의정 대감의 힘으로 겨우 풀려났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는 저와 의원 어르신을 붙잡으라 포도청에 압력을 행사한 고위 관료와 철없는 몇몇 양반들을 모조리 붙잡아 들였습니다. 확실히 영의정 대감께서 나서시니 일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싱싱한 소고기 한 근을 챙겨 의원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딸내미도 따라가고 싶다며 저를 따랐지요. 자기를 치료해준 은인인데 직접 인사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저 왔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안방에서 나온 의원 어르신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물론 제 딸도 말입니다. 의원 어르신은 마침 병자를 살피고 계시더군요. 의원 어르신이 병자를 살필 동안 저와 딸내미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병자를 살피고 저와 딸내미에게 다가온 의원 어르신이 이리 묻더군요. 날씨도 더운데 왜 또 왔는가? 저번에 드려야 했던 소고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해서 오늘 도축한 소고기 한 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네도 참으로 고집이 세구먼. 그때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의원 어르신에게 치료해 주어 감사하다며 쌀이며 약과며 붙잡은 생선이며 입지 않은 옷 등을 가져와 건네더군요. 의원 어르신께서는 이걸 받지 않겠다고 고집 피웠으나 그들은 이를 의원 어르신 댁에 놓고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 같은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쨌건 아무리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해도 초심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아쉬웠을 때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비록 천한 백정이 오나 영혼까지 천박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년 하는 농사마다 망해 더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슨 변덕을 부리는지 가뭄, 아니면 홍수일이 극단적이니 미치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동안 얌전하기만 했던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욕을 퍼부었겠습니까? 이번 3년 농사는 망했습니다. 어디 이번 3년 농사뿐이었겠습니까?
최근 10년간 벌어들인 게 아무것도 없어 허탈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참에 아내 앞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단호한 결정이란 이러했습니다. 아무래도 더는 안 되겠소. 지방에서 농사로 연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소.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미친 짓 같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우리도 한양으로 올라갑시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소. 10년을 농사만 짓고 산 우리가 도성에 가서 뭘 한답니까? 정말 도성에 가면 지금보다 나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듣자 하니 도성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다던데요. 그렇다고 이곳에서 뭘 할 수도 없지 않겠소. 척박한 이곳보다는 정신없는 한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호한 얼굴로 이리 말하니 아내는 겁부터 먹었습니다. 하긴 배운 게 농사뿐이니 할 게 이것뿐이었으나 지금은 변해야만 했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한양에서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벼농사부터 해보지 않은 게 없지 않겠소. 이건 우리가 농사에 재능이 없다는 뜻이며 더는 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서방님께서 일이 단호하시니 그럼 저는 서방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서방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저는 살고 있던 지방의 초가집을 집주르백에 팔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초가집 10채를 팔아도 한양의 초가집 한 채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살 길이니 말입니다. 한양에도 월세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세를 내며 거주하면 됐습니다. 한양에 살다가 이곳으로 내려온 이들의 말을 듣자니 한양에서는 절대로 자기 집을 사지 말랍니다. 그 말이 이해는 안 됐으나 어쨌건 올라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겠죠. 집주rop을 통해 낡고 오래된 초가집을 처분한 저는 아내와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정든 고향 땅을 벗어나는군요. 다음 날 저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을 잘 아는 어느 보부상 무리를 따라 아내와 함께 달포 만에 도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도성 아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정말 인간 시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가끗이 부딪히는 짐 풍경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서방님,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더는 걷기가 힘듭니다.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저기 보이는 저 주막에서 하루 묵는 게 어떻겠소? 지방과는 달리 한양에는 영업 중인 주막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골라 잡았죠. 저도 몰래방아 주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가 짊어진 보따리를 뺏어와 짊었습니다. 도성 멀리 자리한 지방에서부터 이곳까지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주모? 여기 술과 배를 채울 만한 안주 좀 내어주시오. 이곳에 들어오기 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양 주막은 술과 안주를 시키면 숙소를 공짜로 내어준다더군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으나 그게 한양의 문화라 그럽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하루 묵게 되면 음식은 무조건 시켜야만 하니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인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물레방아 주막 끝자락에 자리한 숙소로 들어온 저와 아내는 짐부터 풀었습니다. 얼마나 쉬지 않고 걸었던지 등에는 뜨거운 땀이 가득했습니다. 주저앉은 아내는 다리가 아프다기에 저는 양손으로 아내의 다리를 정성스레 주물렀습니다. 아내는 꼬르륵 소리를 냈고 때마침 주모가 먹을 걸 가지고 이곳 숙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 주모가 음식이 올라간 술상을 내려놓으며 저와 아내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경상도라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지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게 문제지요. 예전에 살기 좋았는데 요즘엔 오랜 흉년 때문에 정든 고향 사람들이 자꾸만 고향 땅을 떠나니 살 수가 없습니다. 한양에서 일하려고 올라오셨어? 어찌 아셨습니까? 요즘 한양으로 들어오는 인파가 어디 한둘이요. 전라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심지어 함경도에서 내려오는 이도 있답니다. 가뜩이나 좁아터진 한양 땅이 더욱 빡빡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할 곳은 알아보셨소? 슬슬 알아봐야지요. 참으로 인상이 좋으시오. 나도 고향이 경상도라오. 아, 그렇습니까? 같은 고향이니 내 특별히 알려주겠소. 2번 말하지 않을 터이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주모를 보았습니다. 대체 뭘 2번 말하지 않겠다는지, 얼마나 대단한 정보를 알려주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곳에서는 절대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집을 샀다면 빼앗기기 일수이니 무조건 월세로만 사시오. 아니면 주막에 딸린 숙소에서 장기 투숙하던가. 저는 아무래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의 한양 생활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곳으로 올라오기 전에도 이러한 내용을 숱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건 왜 그러는 것이요? 이곳으로 올라오기 전 고향 사람도 내게 이리 말했었어. 물론 지금은 집을 살 여력은 없지만 미리 알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기는 말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당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많이 알아서 나쁠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도성에서는 종로 북촌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오?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궁궐과 가깝고 왕의 자녀나 왕족들이 독립하면 북촌에 거주하기 때문이지요. 왕족이 거주하니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땅값이고 집값이고 오르는 거 아니겠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여가탈입이라오. 여가탈입. 여가탈입은 권세 있는 사람이 힘없는 백성의 집을 빼앗아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막말로 눈뜬 채로 코가 베이는 곳이 한양이지요. 형조에 신고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양반 것들이 신분으로 찍어 누르는데 별 수 있겠소. 막말로 형조에 있는 놈들도 다 똑같은 족속이라오. 그러니 이 한양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많으나 더럽고 추잡하다며 이곳을 떠나는 이들도 많소. 그러니 한양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조심해야 하오. 특히 양반을 말입니다. 네, 말이 길었는데 고단할 테니 먹고 푹 쉬시오. 주모가 내어준 음식을 먹은 저는 이후 천장만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고단했던지 코를 골며 이미 뻗어 있었습니다. 어쨌건 적당한 거주지를 알아본 후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곳 주막을 임시 숙소 삼아 일자리부터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곳 장터는 지방의 장터와는 크기면에서 월등했습니다. 인파가 어찌나 많은지 사람들이 마치 바글바글한 개미떼 같더군요. 저는 여러 상점을 돌며 일손을 구하지 않느냐 물었으나 상인들은 손살에만 쳤습니다.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는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그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녀도 일자리 구하기가 버겁더군요. 행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만큼 도성 내 사람이 많아 일자리가 부족하답니다. 주막으로 후퇴한 저는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지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이런 저와는 달리 아내는 벌써 주막 일을 거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더군요. 저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주막 평상에 걸터 앉았는데 이런 저를 보며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들어오십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구려. 그런데 주막 일을 거들고 있었어? 일손을 도와준다면 숙소는 둘째치고 밥까지 공짜로 준다기에 덥석 물었지요. 이곳 주막 주모의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예, 서방님. 어쨌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좋지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만 돌아다녔습니다. 더는 망할 게 없다고 여겨 무작정 상경했으나 지금 보니 망할 게 남아있더군요. 어쨌건 달포 안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달포로 시간을 정해놓은 건 이렇게 일정을 정해둬야 사람이 긴장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벌써 일을 구해 가정의 보탬이 되려 하는데 사내가 일이 무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조급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자의 어느 상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긴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일이 돌아다녔건만 역시나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요. 큰일이로구나. 시간은 흘러가는데 도대체 무얼 하고 먹고 산단 말이냐.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고통을 주냔 말인가.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그 앞을 지나던 양반 한 명이 저를 보며 다가오는 겁니다. 복장은 분명 양반이었으나 입고 있는 품위의 정도가 상당히 누추해 보이더군요. 저는 이 양반을 누추한 양반이라 칭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요? 저는 누추한 양반이 저를 보고 내뱉는 말인가 싶어 주변만 한참 둘러보았습니다. 제게 묻는 것입니까? 그러하네. 보시다시피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일손을 찾고 있지 않았겠나? 딱히 가리는 게 없다면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는가? 설마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요? 농담도 참으로 잘하는구먼. 농사 짓는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는 말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인지 미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잠시 나를 따라오겠나?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이네. 누추한 양반은 어딘가로 걸음을 앞세웠고 저는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쨌건 따라가서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반각을 걸었더니 저 멀리 초가집 한 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집이 아닌 초가집이었으나 관리가 잘 되어 그런지 상태는 기와집 못지 않았습니다. 누추한 양반은 초가집이 보이는 모퉁이 일각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세우더군요. 누추한 양반이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추한 양반이 몸을 숨기니 저도 얼떨결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기 저 초가집이 보이는가? 예, 똑똑히 보입니다. 그런데 저 초가집을 왜 물으시는 겁니까? 내가 저 집이 갖고 싶은데 저 초가집 주인 놈이 나에게 이를 팔지 않더군. 저 초가집과 땅을 사서 저기다가 기와집을 지어 팔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는데 말일세. 그러니 자네가 잘 곳이 없다고 말하고서 하루만 신세를 지게나. 다행히 저 집 주인이 정이 많아서 분명 자네를 들여보내줄 걸세.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아스러운 얼굴을 앞세운 채로 누추한 양반에게 이리 물었죠. 그런 다음에는 어찌합니까? 하루를 신세 지는 게 닷새가 될 것이고 그 닷새가 보름이 되겠지.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주인 놈을 쫓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건 도적질이 아닙니까? 형조에 끌려가면 저는 어찌합니까? 양반이 내가 있지 않던가?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어 의복이 초라하나 그래도 한때는 나름 알아주는 부류였다네. 더욱이 형조 포졸들은 뒷돈만 찔러주면 뭐든 해준다네. 어쩌다 이렇게 되신 겁니까? 네, 투전에 손을 대어 그만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네. 그러니 예전의 영광을 빠르게 되찾으려면 성실하게 벌어서는 답이 없다네. 그래서 남이 읽어놓은 것을 이리 강탈하려고 하신 겁니까? 강탈이라니. 말이 참으로 섭섭하구먼. 남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인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다고는 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 철학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누추한 양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건만 참으로 답답하구먼. 절로 들어온 복을 걷어차다니 말일세. 자네가 이 일만 잘 거들어 주었다면 내 섭섭하지 않게 보상했을 것이네. 누추한 양반은 제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이곳에서 걸음을 물렸습니다. 어쨌건 저는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주막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요즘 놀고만 있어 아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던 주막 일을 조금씩 거들었습니다. 아내는 사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냐며 기겁했으나
저는 이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득 나흘 전 누추한 양반을 따라 나선 후 보았던 초가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하시기에 늦은 시간까지 주무시지 못하고 이리 긴 한숨만 뱉어내십니까? 실은 말이오, 나흘 전에 저자에서 누추한 어느 양반을 만나지 않았겠소. 지금 양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그런데 해당 양반이 나에게 여가 탈립을 하자며 제안하는 게 아니겠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니나 그런 더러운 수작질은 하지 않겠다고 했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게 잘한 것이겠지요?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서방님과 혼례를 올렸던 이유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서방님이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벌어서 먹여 살리겠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주막일을 거들다가 문득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잠시 외출 좀 하고 오겠소. 저는 아내에게 이리 말하고서 누추한 양반과 함께 둘러보았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초가집 앞까지 온 저는 초가집 앞만 얼쩡거리다가 이내 안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한참 후에야 안방문이 열리더니 웬 어르신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참으로 정정해 보이더군요. 인상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누구신가?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사연을 인상이 좋아 보이는 어르신께 털어놓으며 여가 탈입을 계획 중인 이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게 오지랖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이 초가집 주인이 걱정되었지요. 이 앞 물레방아 주막에 머무르고 있다고? 예, 어르신. 어쨌건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제가 걸음을 물리려고 하자 어르신께서 다시 저를 불러세며 잠시 나와 얘기 좀 나누세. 저는 어르신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눈답니까?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왔다고? 예. 이곳 도성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개인사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른이 묻기에 답했습니다. 먼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하는 농사마다 망했죠.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일자리는 찾았고?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해볼 생각은 없나? 예? 머슴이요? 실은 내가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나는 알아주는 양반이라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초라하다고 여겨 평민일 줄 알았는데 알아주는 양반이라니요. 그렇다고 이 어르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초가집은 내가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네. 원래 살고 있던 기와집은 아들 내외에게 살라고 던져주고 나왔지. 아,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은 남의 걸 강탈하면서 살려고 난리치는데 자네는 힘들어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군. 저는 오랜만에 칭찬을 들으니 쑥스러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것도 안목일세. 그러니 잔말 말고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해주게. 내 품삯은 섭섭지 않게 쳐주겠네. 마침 아들 내외가 다시금 기와집으로 들어오라더군. 그러니 이 초가집은 자네가 갖게나. 사람이 이리 무뚝뚝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저는 두 귀로 듣고 있음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십니까? 내가 농담할 위인으로 보이나? 아닙니다. 그럼 내일 5시까지
이곳으로 안 사람과 함께 오게. 집 문서를 자네 명의로 돌려줄 테니 말일세. 거짓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한양의 삶의 터전을 꾸리게 되었고 알아주는 양반가의 머슴으로 일하는 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도 풀리나 싶어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했죠. 아내는 주막 일이 재미있다며 매일 주막 일을 거들러 나갔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내와 함께 이부자리에 누워있을 때면 가끔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신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농사만 짓고 살던 우리가 이렇게 살다니요. 그러게 말이요. 나도 생각할수록 꿈만 같소. 이게 다 서방님의 덕이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오. 하루를 살아보지 않으면 내일이 어떨지 모른다고 말이오. 오늘은 힘들겠으나 내일은 무슨 복주머니가 하늘에서 떨어질지 모르니?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초가집으로 누추한 양반이 형조의 포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누추한 양반과 포졸들만 보았지요. 어라,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누추한 양반은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자신이 데려왔던 포졸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이자가 내 집을 빼앗고 이곳에 눌러앉고 있소이다. 당장 이놈을 형조로 데려가 엄히 처벌해 주시오. 해당 포졸들은 살벌한 표정을 지은 채로 저를 포박했습니다. 저는 오해라고 숱하게 하소연했으나 이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억울한 사람 붙잡는다며 저와 포졸들 사이를 떼어놓으려 발악했으나 그들은 제 아내를 밀쳐내더니 뻔뻔하게 제 아내까지 포박했지요. 저는 순수하게 포박당하지 않았다며 육모방망이로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곳 초가집 마당으로 주인 어르신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포졸들과 누추한 양반 사내를 노려보며 이리 말했지요. 그것도 상당히 격노한 얼굴과 목소리로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누추한 양반은 제 주인 어르신을 거만하게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부터 내 것이니 어르신께서는 얻어터지기 싫으면 저리 물러가시지요. 네, 비록 초라하게 입어 천하게 보이겠으나 엄연히 알아주는 양반이로다. 내 녀석이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머슴을 이리 만들었더냐? 너 같은 놈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주인 어르신께서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며 형조의 포졸들에게 호패까지 내보였습니다. 그 후로 제게 시비를 걸었던 누추한 양반은 형조로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이번 일로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어쨌건 저를 보던 주인 어르신이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하게. 내가 성심껏 도울 테니 말이네. 대신 남을 위하는 그 마음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예, 어르신. 앞으로도 어르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가 되겠습니다. 후로 저는 주인 어르신 댁에서 편한 머슴살이를 하며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는 최소한의 제 인생 철학은 지켜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도화서에서 근무하는 종육품 화공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붓과 한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그려댔죠. 저는 특히 여인의 얼굴이 담긴 초상화 그리기를 좋아했고 유독 그쪽으로 천부적이고 특출난 재능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저자에서 본 여인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더냐? 아버지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은 채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며 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아까 집으로 오면서 저자에서 보았던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제가 자랑하는 그림을 쓱 보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녀석 그림 그리기가 그리 좋더냐? 도화서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무슨 할 말이라는 있던지 제 눈치만 살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내뱉을지 대충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그간 쌓아두었던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슬슬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종친회에서 왜 아직도 내가 장가를 들지 않았느냐며 문중 어르신들께서 불만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요즘 진땀을 빼는 중이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에 차는 여인이 나타나질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과 하려고 이 아비 마음을 애태우느냐. 내 살아보니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러니 그만 애태우고 이쯤에서 적당한 혼처를 골라 장가를 갔으면 좋겠구나. 말씀은 얌전하게 하셨으나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답답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 귀에 들리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느낌이 통하는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예쁜 여인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사내신이 제 마음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만 사실 저도 붙임말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으나 성에 차는 여인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저란 사내에게는 느낌이 제일 중요했죠. 상황이 이러하니 제 부모님께서도 이런 저를 보며 긴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고개만 흔들며 제 방을 나서는 걸 보니 반은 포기했나 봅니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으니 새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종가를 지나는데 제 시선에 고운 한복을 입고 저자를 지나는 웬 여인이 보였습니다. 지금껏 도성을 숱하게 돌아다니며 많은 여인을 보았으나 저 여인은 달랐습니다. 저 여인이 제 운명의 상대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여인과 혼례를 올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해당 여인에게 당당하게 다가가 제 소개도 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자를 처음 보는 순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는데 오늘 나에게 꿈이란 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대와 혼례를 올리는 것이지요. 웬 여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만 보았으나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저란 여인을 사모할 수 있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낭자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니까요. 내가 좋아한다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제가 어떤 여인인지 아시면 크게 실망하실 텐데요. 사내가 한번 내뱉은 말을 어찌 바꾸겠소. 나는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낭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잔뜩 기대하는 얼굴로 자기만 주시하고 있던 제게 이리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와 혼례를 올리시지요. 저도 저 좋다는 도련님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후회하셔도 절대로 놔주지 않을 것이옵니다. 후회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직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며 가문은 어떤 수준인지 묻지도 않고 그녀가 제 청혼을 흔쾌히 허락해서 말입니다. 어쨌건 제가 꿈꾸던 얼굴을 지닌 여인과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더욱이 느낌까지 통하는 상대와 혼례를 올리니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 그리 확신했지요. 해당 여인을 만나고 열흘도 되지 않아 저는 그녀와 속전속결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나 봅니다. 제가 혼례를 올리는 집안은 병조판서 댁이었고 그녀는 그 집의 외동딸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안사람은 어설프게나마 각종 무술에 능한 여인네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침 밥상을 받는 중이었죠. 좋아하는 여인에게 장가를 갔으니 행복할 것이라 여기시겠으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도와서 일은 어떠하십니까? 듣자 하니 임금님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밥과 반찬을 입속에 넣고 이를 씹어대며 말을 거는 아내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혼례를 올릴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내는 너무나도 말이 많더군요.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밖으로 튀어나가는지 아닌지 상관도 하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수없이 내뱉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저는 씹고 있던 음식을 마저 씹고 다 삼킨 후 물로 입을 헹군 다음 답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라 어려서부터 이리 배웠기 때문입니다. 입안에 음식이 있어서 말이오. 그냥 말하셔도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볼 거 다 보고 사는 사이인데 말입니다. 양반에게 있어 그건 아주 기본적인 예의범절이오. 유심히 듣고 있으면 서방님은 제게 상처되는 말을 은근히 자주 내뱉으십니다. 제가 그리 부끄럽고 더러우십니까? 막말로 제가 기본 예의범절도 없는 여인네란 말씀이십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잖소. 단순히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말이.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괜찮으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서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안에 쌓인 불만을 얘기하자 이리 다짐했습니다. 다시금 예전에 아내에게 느꼈던 떨림을 느끼고 싶어서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밖에서도 그리 행동하면 내 집안이 욕을 먹습니다. 앞으로는 입안에 음식물을 삼키거나 그게 아니라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말했으면 좋겠소. 아, 그동안 이게 불만이셨군요. 또 다른 건 없으십니까? 저는 불만이 또 있었으나 더 얘기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눈치껏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다짐했죠. 그것뿐이요? 아내는 기분이 상했던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저와 서먹해지는 건 싫었던지 이리 말을 걸어오더군요. 억지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임금님의 초상화 그리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임금님 초상화 그리는 일로 바쁘긴 한데 나는 아닙니다. 용포의 질감, 용안의 표정, 왕의 권위와 성격 등을 잘 표현하는 이가 맞는 게 중요하지요. 나는 여인의 초상화만 잘 그리니 나 따위가 맡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와 아내는 그렇게 서먹한 채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분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혼례를 올린 다음부터 반복되는 하나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익숙했으나 아내에게는 아직도 적응되는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건 저와 아내는 마저 식사를 이어갔는데 아내는 밥 먹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밥그릇을 다 비웠던지 잔뜩 부른 배를 만져가며 드러눕더군요. 역시나 오늘도 제 아내는 이같이 꼴사나운 행태를 보이네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인네가 밥상머리 앞에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시부모님이 보면 어쩌시려고 이러시오. 내가 저번에도 알아듣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하품만 내뱉더니 이리 답했습니다. 그놈의 격식은 도대체 언제까지 따지실 요량이십니까? 제가 좋아서 혼례를 올렸으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면 될 것이 아닙니까? 너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 집에서도 아버지는 저를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딱 잘라서 말하니 더는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죠. 하긴 제가 좋아해서 고백했고 좋아해서 혼례까지 올리자고 고집을 피웠으니 뭐라 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당시 후회하지 않을 자신까지 있다면 장담까지 했거늘 말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와서 일을 끝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따라 퇴청 시간은 늦었죠. 저녁밥은 밖에서 해결하고 왔기에 집에서 손과 발만 씻고서 드러눕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어찌나 업무가 많은 날이었던지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이부자리를 펴고 코를 골며 잠을 청하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자꾸만 뒤척이더니 방귀를 뿡뿡 껴대는 것이었습니다. 코는 어찌나 심하게 골아대는지 도통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를 골며 방귀까지 아무렇지 않게 껴대는 여인네라니. 저는 긴 한숨만 내뱉으며 답답한 마음에 높은 천장만 한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실 제 아내의 외모는 예뻤으나 하는 행태는 너무나도 취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밝힌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여자라 정의해야 할까요? 어떻게 저렇게 곱고 우아하게 생긴 얼굴에서 이리 더럽고 천박한 행동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저는 하도 답답하여 같은 도화서에서 근무하는 가까운 동무에게 이리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동무가 마주보고 앉아있던 이곳은 궁궐 가까이 자리한 주막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겠는가?
또 안 사람 얘긴가? 갈수록 천박한 행동이 심해지니 미치겠네. 그렇게 불만이 가득하면 아내에게 말하게. 나는 당신이 밥 먹으면서 말하는 게 싫다. 나는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코를 파는 것도 싫다. 나는 당신이 정수리만 긁어대는 것도 미치겠다. 아니, 이런 걸 왜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는가? 나라고 말하지 않았겠나? 그동안 수없이 말해보았다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이었네. 더욱이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짜증까지 내는데 내가 더는 무슨 말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긴 저번에 자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곱상하고 예쁜 외모와는 달리 한 성격 하더군. 아무래도 답은 하나뿐인 것 같네. 그게 무엇인가?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는가. 원래 인생이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일세. 저는 한참을 생각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갈수록 실망감만 드니 더는 버텨내기가 어렵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걸세. 그러면 이혼이라도 할 작정인가? 내가 꿈꾸던 여인이 아니었네. 그러니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는가? 자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니 어쩔 수 없군. 그나저나 자네 집안의 문중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을지 그게 문제로군. 집안 어르신들 기분이 중요한가?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해야지. 그러면 언제 얘기할 작정인가? 나도 맨정신에 이혼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 탁주의 힘이라도 빌려야 하지 않겠나? 아내에게 이혼을 이야기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네. 병조판서 대감의 여식과 이혼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네. 더욱이 자네 안사람은 한성격하기로 도성 내에서도 유명하지 않은가. 아무래도 뼈마디가 몇 개는 부러져야 가능하겠군. 그래도 어쩔 수 없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음이야. 저는 오늘처럼 머리가 아플 때면 동무와 함께 탁주만 실컷 마셔댔습니다. 몸이 취하니 머리가 개운해지더군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을 향해 걷고 걸었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돈독한 사이가 아닌 요즘이라고 해도 외박은 안 됐습니다. 제 인생 신조가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잠은 집에서 자자였거든요. 집으로 들어와 안사람이 누워있는 안방까지 겨우 걸어왔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 다짜고짜 들어누운 저를 아내가 마구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옷은 벗고 주무셔야지요, 서방님. 저는 흔들어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는 그대로 제 도포를 벗기고 갓도 벗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잔뜩 술에 취해 아픈 머리를 붙잡고 겨우 눈을 떴는데 뺨이 치끈거리는 겁니다. 저는 앞에 놓인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볼에 선명한 손자국 때문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의아스러웠는데 마침 꿀물을 타가지고 온 아내가 제게 꿀물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두 눈에서 엄청난 살기만 뿜어낸 채 말입니다. 저랑 이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뜨끔했으나 애써 아닌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간밤에 주무시는데 잠꼬대로 이혼하자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듣기에 잠꼬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서방의 뺨을 내리친 것이요? 화가 나서? 잠꼬대라도 그런 배신을 당하면 여인은 엄청난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물론 잠꼬대라는 건 잘 알겠으나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접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번 내 것은 영원히 내 거라 생각하는 꽉 막힌 여인네라서 말입니다. 괜히 병조판서의 외동딸이 아닙니다. 저를 협박하듯 당돌하게 말하는 아내를 보니 절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니 이혼하자는 말은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될 불경스러운 문장이었죠. 저는 어떻게 하면 아내와 헤어질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하루빨리 하자투성이인 아내와 갈라서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것만 몰두한 채 퇴청하는 길에 포도청 앞을 걷고 있었는데 제 시선으로 포졸들에 의해 포도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웬 선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신기했던 건 해당 선비가 끌려가는 걸
여러 여인네들이 포위한 채 못 가게 막아서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포졸 한 명을 붙잡아 세워 이리 물었습니다. 대체 저게 무슨 해괴한 광경인가? 아니, 그건 둘째 치고 저 사내가 뭘 잘못했기에 붙잡혀 왔는가? 저 여인들은 이를 왜 막아서고 있고? 참으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도성에서 저자를 모르면 새작이지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란 여자들은 모두 건들고 다녔다지 뭡니까? 완전 짐승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 말로는 꿰지 못한 여인은 없었다며 우쭐대는데 정말 꼴사나워서 못 봐주겠습니다. 아, 글쎄, 제 마누라도 저 자식이랑 바람이 났지 뭡니까? 마누라가 바람을? 자네 괜찮은가?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그 여자랑 갈라섰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갈라섰단 말인가? 포졸은 의아스러운 얼굴로 저만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 이리 좋아하십니까? 잠시 다른 일을 생각하느라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네. 그나저나 저 사내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식한 여인네들이 때로 몰려와 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 사내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장 방면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아주 말세입니다. 말세. 조사받고 2시즌 후면 방면될 것이옵니다. 저는 순간 제 머릿속에 엄청난 묘수가 스쳐갔습니다. 어쨌건 저는 저 사내와 직접 얘기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해서 저는 포도청 앞에서 그가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시즌을 기다렸더니 해당 사내가 바지자락을 털며 걸어 나오더군요. 저는 그자에게 터벅터벅 다가가 헛기침을 내뱉으며 이리 말했죠. 포졸에게 들으니 못 꿰는 여인이 없다고 들었네. 그게 사실인가? 어디서 제 명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아내도 꿰 수 있겠는가? 그쪽이 내 아내를 꿰어 이혼만 하게 해준다면 내 착수금으로 100냥, 잘 마무리되면 나머지 200냥을 주겠네. 시간은 달포. 어떠한가? 세상에 이런 선비님은 또 처음이군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의뢰를 하시다니 말입니다. 대체 얼마나 못생겼으면 이런 의뢰를 한답니까? 도성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혹시 병조판서의 여식이라고 들어봤는가? 병조판서의 여식이라면? 그렇네. 병조판서의 여식이 내 안사람이라네. 그런데 왜 이혼하시려 합니까? 머리가 어떻게 돈 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라 구구절절 말하기가 어렵겠군. 어쨌건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좋습니다. 제 실력이라면 닷새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지요. 저는 부푼 기대감으로 닷새를 보냈습니다. 그 닷새 동안 해당 선비는 제 동무로 위장하여 제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아내에게 소개해 주었죠. 저는 도화소로 출근할 때면 제 아내가 그에게 푹 빠져들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내도 무슨 생각에 빠졌는지 밤마다 황홀한 상상에 젖어 있더군요. 그렇게 약속하던 닷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꿰어달라 의뢰했던 선비를 은밀한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꽤 초췌해졌더군요. 약속한 닷새가 되었네. 그래?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죄송합니다만 실패하였습니다. 뭐라? 실패하였단 말인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장담하지 않았던가? 대체 왜 실패했단 말인가? 세상에 그런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선비님께 죄송하나 도통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최고의 안사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연료문이라도 세워줘야 할 것 같더군요. 이런 젠장. 때문에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선비님의 안사람같이 지조 있는 여인과 혼례를 올려야겠습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얼마나 천박하게 행동하는지 아는가? 선비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단점 한두 개는 나타나는 법입니다.
선비님이라고 단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선비님께서 안 사람에게 불만이 많듯 안 사람께서도 선비님께 불만이 많으시겠죠. 불만이 많아도 그걸 표출하지 않고 참고 사는 미덕도 필요한 법입니다. 부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 곁을 떠나면 모든 게 부질없습니다. 그렇게 해당 사내는 자기 할 말만 하고서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자의 뒷모습 유심히 바라보며 많은 것들을 깨우쳤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금에서야 깨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미안하고 부끄럽게 행동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집으로 뛰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로 아내의 흠을 보듬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주며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옆에 사람에 잘해야겠습니다.